네, 최근에 이제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더는 당연히 조직하고 구성원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이해는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의 이 리더십 관련 이론은 리더가 출현하고 영향을 미치고 또 구성원과 조직을 이끌어가는 어떤 독특한 방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이론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뭐 중요하죠. 저도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참, 그래도 많이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가 뭐 학교든, 또는 뭐 회사든 이런 데에서 리더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리더가 이제 총회하는 어떤 부하 직원들이 있고 그들과 이제 어떤 내 집단을 형성을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보신 바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바로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 줄여서 LMX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 제약 때문에 리더가 부하 직원들의 일부하고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제 부하 직원들은요. 리더의 어떤 내 집단을 구성을 하는 거죠. 내 집단은 신뢰를 받고 또 리더의 관심을 많이 받고요. 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하 직원들 외에 다른 부하 직원들을 외 집단이라고 합니다. LMS 이론에 따르면은 그 리더는 부하 직원과 그 상호작용하는 어떤 초기에 암묵적으로 부하 직원들을 이제 내 집단하고 외 집단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관계는 시간이 경과를 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더들은 이제 보다 친밀한 연결 관계를 원하는 어떤 부하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요.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부하들한테는 이제 벌을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LMX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LMX 관계가 변하지 않고 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리더와 부하 직원들이 서로 그 관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가 이제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외집단보다 내집단의 구성원들이 리더와 좀 비슷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 뭐 태도, 또 성격적 특성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더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리더와 이제 부하 직원이 뭐 같은 성별인 경우가 있죠. 또는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 성별이 부하 직원하고 리더가 서로 다른 경우보다는 같은 성별일 때 더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높은 LMX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가 선택을 하지만 부하 직원의 특성이 그 선택의 어떤 결정을 주도한다고도 하네요. LMX 이론을 검증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이 이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LMX를 가지고 연구한 그 연구 결과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들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리더가 부하 직원을 좀 차별한다라는 실제적인 좀 증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차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집단에 속하는 부하 직원을 더 높은 성과 평가를 하고 또 협력적인 행동 그리고 조직 시민 행동을 이런 부하 직원들이 더 많이 합니다. 내 집단에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런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상사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라고 연구 결과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실무를 하면서 제가 팀장일 때 내 집단인 팀원과 외 집단인 팀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저도 경험적으로 많이 겪어봤습니다. 포르투갈하고 이제 미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를 보면 이제 리더가 조직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에 LMX가 조직에 대한 부하 직원의 헌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낸 바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를 보면 LMX 관계에서 가족 친화적인 그러니까 일과 삶의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을 유지하도록 부하 직원을 돕는 이런 가족 친화적인 리더의 부하 직원이 더 많이 몰입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고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닌 거죠. 리더는 이제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원을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집단 구성원들이 유능하다라고 믿는 리더는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예언
충족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 집단으로 처음에 이 사람들이 내 집단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을 유능하다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만큼 더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러니까 또 성과를 더 잘 내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예언을 충족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집단이 받은 어떤 긍정적인 결과 때문에 내 집단과 외 집단에서 모두 LMX의 부정적인 요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터키에서 이제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 관계 측면에서 이제 리더가 부하 직원들을 차별할 때, 그러니까 어떤 부하 직원은 매우 좋은 리더 구성원 그런 교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직원들하고는 나쁜 관계를 가진 그런 이제 차별을 할 때 내 집단, 외 집단 구성원 모두가 더 부정적인 작업 태도를 보이고 더 높은 수준의 일탈 행동을 보인다라고 결과를 제시한 바가 있고요. 또 중국과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가 있는데 리더십의 어떤 차별 행동 이것들이 특히 이제 팀 구성원이 긴밀하게 함께 일할 경우에 팀 신뢰 그리고 절차 공정성 지각을 해친다라고 제시한 바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 내 집단에 속하는 팀 구성원의 성과는 증가하지만 팀 전체적으로 LMS 환경에서 조정이 잘 안 되고 또 전반적인 성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단합이 잘 되는 팀, 이런 경우는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신뢰와 자기 효능감을 유지하도록 외집단 구성원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흔히 구성원과 리더의 관계를 손상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좀 살펴볼 텐데요. 리더가 태어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어떤 개인은 리더십 직위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이제 상속받은 뭐 이런 경우죠. 또는 과거 업적으로 인해서 리더십 직위가 부여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노력해서 최고 경영자로 뭐 승진하고 임원으로 승진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리더로 비공식적인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뭐 SNS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그 리더십 역할 수행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모두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위대한 리더를 만드는 비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아주 최근에 어떤 리더십 이론은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이 주장하는 그런 위대한 리더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들은 리더를 아이디어, 행동을 통해서 부하 직원에게 이 영감을 넣는 그런 사람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좀 살펴보면 이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이제 카리스마, 그러니까 선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데 이거를 이제 개인 성격의 한 특성으로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과 좀 구별이 되고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또는 최소한 특별히 예외적인 힘이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 것이죠. 카리스마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신성하고 또 모범적인 것으로 간주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리더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 행동론 관점에서 이게 보면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다룬 최초의 연구는 이제 로버트 하우스인데요.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 이 사람이 만든 이 이론에 따르면 부하 직원은 어떤 행동을 보았을 때 그것을 영웅적 또는 비범한 리더십의 능력으로 귀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리더한테 권력을 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카리스마적 리더십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시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개인적 위험을 추구하려고 하고요. 또 부하 직원의 욕구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그리스에서 수행된 어떤 최근 연구를 보면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부하 직원에게 어떤 공유된 집단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요. 부하 직원의 어떤 조직 동일시 또는 이제 조직 몰입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부하 직원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적 리더의 이제 주요 특성을 좀 살펴보면 비전 수립, 앞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비전을 수립하고 이거를 명확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 유지보다는 이제 더 좋은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비전, 그러니까 이상화된 어떤 목표로 표현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구성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용어로 좀 쉽게 비전의 중요성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 위험입니다. 이 비전 달성을 위해서 기꺼이 개인적인 위험을 추구하고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또 자기 희생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그 부하 직원 욕구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다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지각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욕구와 느낌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행동을 한다. 관습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 새롭고 좀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비범한 행동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리스마적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러한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둘 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카리스마적 리더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이들이 다른 집에서 성장하고 만난 적이 없을지라도 카리스마적 리더의 어떤 척도에 대해서 비슷한 점수가 나왔다는 점을 발견한 바가 있고요. 이 성격 또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적 리더들은 이제 외향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또 성취지향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도널드 레이건, 영국 수상인 이제 마거릿 대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제임스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이를 우리가 좋아하던 싫던 간에 아주 카리스마적 리더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흔히 좀 비교가 되고요. 연구에 따르면은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세계적인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계 내에서 카리스마적 리더십 스타일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좀 수행하려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비전을 부하 직원들한테 자연스럽게 좀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카리스마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 열광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한 촉매제로서 이 우리의 어떤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고 또 목소리가 아주 활기차게 이렇게 좀 말할 필요가 있고요. 또 눈맞춤이나 표정 이런 것들로 이 우리의 어떤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의 어떤 감정을 이용해서 그들의 좀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이들을 고무시키기 위한 유대감을 창출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열정은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카리스마적 리더는 어떻게 부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살펴보면 카리스마적 그런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리더가 일단 호소력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영향을 미칩니다. 비전은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죠. 조직의 현재와 더 좋은 미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바람직한 비전은 시대와 상황에 좀 적합을 하고 그리고 또 조직의 독특성을 반영을 합니다. 이 부하 직원들은 리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소통하느냐 뿐만 아니라 호소력 있는 어떤 메시지에 공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전은 비전 선언문, 그러니까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조직의 비전이나 사명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카리스마적 리더는 부하 직원에게 이 중요한 목표와 목적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비전 선언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조직에서 이러한 비전 선언문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직원들을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이러한 리더들, 이런 리더들은 이제 협력과 상호 지원의 어떤 분위기를 또 형성하기도 하고 또 이들은 높은 성과 기대와 또 부하 직원들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해서 부하 직원의 어떤 자부심, 자신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리더는 새로운 가치관을 전달하고 또 모범을 보여서 부하 직원이 따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는 비전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또 흔히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들이 이 리더가 전달하는 감정을 받아들이게 하고요. 또 어떤 연구를 보면은 구성원이 카리스마적 리더십 밑에서 일을 할 때 개인적인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느끼고 이로 인해서 어떤 돕는 행동 그러니까 조직 시민 행동 이런 것들 그리고 수능 지향적 행동을 기꺼이 한다라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효과적인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까요?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많은 상황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효과를 강화하거나 어느 정도 좀 제한하는 것은 부하 직원 그리고 상황 특성이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트레스인데요. 사람들은 이제 위기를 인지할 때 또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을 때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대담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더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심리적으로 각성되어 있을 때 또는 실험실 연구에서조차도 카리스마적 리더에게 더 많이 호응을 합니다. 이 어떤 성격의 사람은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특히 민감한데요. 예를 들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독자적인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갖기보다는 리더의 방향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더 높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황은 리더의 카리스마적 특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프로잉도 이제 실제보다 과장된 어떤 카리스마적 리더가 반드시 최상의 조직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보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연관된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카리스마적,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부패한 이런 리더들은 이제 그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조직의 목표를 희생시킨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앨런이라든지 뭐 타이코 이런 그 굉장히 유명한 사례들이 있죠. 기업 사례들. 이러한 회사들의 어떤 리더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의 자원을 아주 거리낌 없이 사용을 하고 법과 윤리를 마구 위반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어떤 개인의 스톡 옵션을 팔아서 아주 큰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그 카리스마적 리더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비전을 이제 추구하도록 이 부하 직원들을 설득하는데 아주 능숙하다라는 것이죠. 이 카리스마가 권력이라면 그 권력은 좋은 일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겠지만은 나쁜 일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십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닌 거죠. 전반적으로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효과적인데 그러나 카리스마적 리더가 항상 답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성공은 어느 정도 상황과 리더의 비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결과는 감시할 수 있는 그 결과를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의 견제, 균형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